자, 잡담 금지 학생들. 아, 참. 다음 시 읽을 시는 Ode to the Clitoris. 집요하죠? 집요해요. 여러분 제가 시집 그렇게 들었는데 이제 최근에 나온 시집 중에 하나가 그 Odes라고 하는 시집입니다. 책의 커버가 아주 흰색이죠. 그래서 모든 시에 Ode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Ode to something 이렇게 돼갑니다. 이게 첫 시예요. 그 시집에 Ode to Clitoris. 우리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살펴봤죠. 다음 시 제목이 뭐예요? 네, Ode to the Peni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막 그런 식으로 의도적으로 그런 주제를 끌고 가고 있고 이미 알아요. 이걸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모두의 이야기 하고 싶었던 부분인데 이제 넘어왔는데요. 이 시인이 베스트셀러 작가예요. 가장 잘 팔리는 시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미국 최근에는 거의 매년 미국에 나갈 일이 있었는데 이제 가게 되면 서점에 들려요. 이제 서점에 들려서 시집 코너에 가게 되죠. 여행자가 입장이기 때문에 뭐 그 오랜 시간 있을 수 없으니까 잠깐 들리죠. 유인물이 없어요. 그런군요. 제 분량이 너무 많아서 제가 유인물에는 넣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이걸로 보시죠. 이걸로. 그게 지금 20% 복사하니까 굉장히 양이 커요. 그래서 10매 정도 개인당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것도 재밌네요. 그러면 집중력이 더 좋아질 것도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아까 했던 이야기 잠깐 마무리를 지으면 이 시인은 베스트셀러 작가이다. 그래서 미국 여행길에 서점에 들려 보면은 시집 코너가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나라하고 똑같아요. 시집 코너에, 그러니까 서점에 시집 코너가 있으면 일단 다행인 거죠. 시집 코너가 있다 하더라도 그게 이제 큰 면적을 차지하지는 못하죠. 그런데 미국의 시인들이 한둘이겠어요. 역사도 우리보다 더 길죠. 그런데다가 영미 문화권이니까 영국시, 뭔시 뭐 다 가져다 놓으면 거기다 도서관을 차려도 부족하겠죠. 그러면 어떤 시가 그 시집 코너에 꽂히겠느냐 하면은 간단하잖아요, 답이. 잘 팔리는 시가 꽂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논문 쓰는 시인들은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요. 물어봐도 모르고, 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메리 올리버라고 들어보셨죠? 자연시예요. 그 이제 자연을 아름답게 읽어보면은 그 주제적 깊이가 그냥 드러나요. 그러면서도 이제 우리에게 위안을 주는 그런 종류의 시입니다. 그래서 메리 올리버 아니면은 지금 셰런 오즈 이렇게 꽂혀 있는 걸 봤어요. 다 그런다고는 말 못하고요. 그래서 제가 그 오즈라는 시집을 서점에서 샀어요. 특이할 일이죠. 그렇게 돼. 그 다음에 이제 뭐 월트 위트먼이나 에밀리 디킨슨이나 이렇게 꼭 그 집에 꽂혀야 될 고전적인 작품들 뭐 이런 것들 이제 꽂혀 있고 이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명하다는 것인데 이게 던지는 질문 중 하나 우리가 방금까지 읽어왔지만 굉장히 선정성이 강하죠. 그래서 이 선정성이 강해서 이 시가 잘 팔리나 일단 그런 측면이 분명하게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그런 도색 잡지적인 요소를 가지고 시가 이 시인이 상을 받고 이제 욕도 먹지만 상당한 인정을 받고 모두가 칭찬하진 않아요. 일부의 비난을 받죠. 그러나 일부의 추종자들이 있어요. 추종자들이. 이거야말로 그러니까 젊은 여성 시인들이 이 시인을 표방하는 경우도 있고 이래요. 그랬을 때 이것을 단순히 선정성으로 볼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써낸 논문 여러분에게 첨부해드린 논문에 또 의도적으로 선정성의 저쪽이라는 타이틀이 걸려 있습니다. 선정성은 일단 분명한 것 같고 근데 이 선정성의 저쪽에 뭐가 있느냐 그리고 이 시인이 분명하게 그걸 의식하면서 쓰고 있느냐 양쪽을 다 의식하겠지.
선정성에 머무르고 싶다는 시인은 없겠죠. 그 다른 좀 더 심각한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을 거다. 그런 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가졌던 질문 중에 하나가 선정성을 살린다고 하는 게 그럼 뭐 섹스 이야기하고 그 아까 말하는 여성의 성기, 남성의 성기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선정적인 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아까 이야기했지만 말은 선정적, 이게 뭐가 선정적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터부시하는 요 말을 안 쓴다고 하기 때문에 선정적인 것 같은 것이지 여기에 선정성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사람들이 쓰는 말이고 쓰는 용어이고 있는 모양이고 근데 그걸 우리가 안 보려 하고 보면 이상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지 그것만 딱 제거하고 나오면은 이게 그냥 굉장히 투명한 시예요. 굉장히 투명한 시. 여기서 뭐 성욕이 올라오고 뭐 있단 건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성욕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런 주제를 시에다 들여온 적이 없죠. 월트 휘트먼의 시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것도 시냐고 당대에서는 월트 휘트먼의 시도 다 내팽개치고 그렇죠. 그래서 이 성에 대해서 특히 시의 분야에서 성을 공개적으로 다룬다고 하는 것. 근데 그것도 일반적으로 다루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보고 뭐라고 해야 돼? 보기를 꺼려한다고 해야 되나? 보면은 불편한 장면을 그냥 그대로 보게 만드는 이런 거죠. 그래서 그것이 단순히 선정적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터부시하고 부끄러워하고 제각시한 것을 정면으로 보게 하는 데서 오는 불편함 이런 것도 분명하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의도된 효과이고 그럴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에 대한 주제나 여러 가지 아까 말하는 여성주의적 또는 모무 문제랄지 이런 것들에 대한 주제가 충분히 숨어 있어요.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논문을 쓴 다음에도 그 국내 영문학자 그 이제 여성 교수들이 논문 쓰는 걸 봤어요. 제가 번역한 거 이렇게 막 이용하기도 하고 그냥 금방 이제 보이죠. 그 사람들은 이렇게 써먹으면 되겠다. 대부분의 여성주의 갖고 덤벼들죠. 저는 이제 여성주의적 관점은 아니고 그러나 분명히 그 안에 그런 요소가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어서 시 몇 편 읽어보겠습니다. 사실은 앞부분 쪽에 약간 선정성이 강한 시들을 배치시켰고요. 좀 이제 뒤쪽에 좀 다른 목소리 이런 걸 좀 가져다 놨어요. 근데 워낙 많은 시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다양하게 읽으면 또 주제가 안 드러나고 그래서 좀 초점이 모여져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클리토리스 송가는 그냥 좀 가볍게 읽겠습니다. 영어로 번역하면서 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클리토리스하고 그 주의에 대한 어떤 묘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늘 쓰는 수법이잖아요. 이제 시인들이 시를 쓸 때 외적 묘사, 자연 풍광이든 어떤 사물이든 현상이든 그걸 묘사하는 가운데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어떤 이제 내적인 문제랄지 아니면은 그 물질적인 것을 넘어서 있는 어떤 것에 대한 것애로 이렇게 연결하려고 우리가 시도를 하죠. 근데 이제 클리토리스 송가도 보면 첫 부분에 그 클리토리스에 관한 것들을 계속 나열하고 있어요. 그냥 이게 재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별로 없는 열망, 내부 통로의 입구, 광택이 고운 기둥 근처, 부드러운 가시와 꽃잎이 담긴 꽃 소녀의 바구니, 황야의 척후병, 쫑긋 서 있는 야생의 귀. 뭐 여성분들이 더 잘 알겠죠. 난 잘 모르겠습니다. 쫑긋 서 있는 야생의 귀. 그다음 또 수맥 찾아 방향을 가리키는 부드러운 점 지팡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뭐 수맥 있는 데를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수가 들고 있으면 이렇게 움직이는 그거다 클리토리스하고 그 다음 꼬마 도깨비. 지금 세마이콜론은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and, 뭐 or와 뭐 이런 정도 의미예요. 그래서 클리토리스에 대한 자기식의 설명을 계속 옆으로 횡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형상 바꾸는 자.
이제 모습이 좀 바뀌는 거예요. 벤치에 누워 엿기를 들어 올리는 작은 맨살 여신의 알통. 비애를 위한 연꽃인데 이제 비애 슬픔을 위한 연꽃. 용해되어 갑옷 갖춰 입고 솟아나는 조그마한 미네르바는 이제 뮤즈죠, 시의 시죠. 근데 이제 갑옷을 입고 이렇게 뭔가 솟아나는. 예. 7살 적에 난 너를 알지 못했어. 여기까지가 쭉 나열된 거죠. 그죠? 나열된 겁니다. 각각의 뭔가 뭐 또 부드러운 가시, 꽃잎이 담긴 꽃소녀의 바구니, 이런 것들이 재밌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7살 적에 난 너를 알지 못했어. 종료 종이 울린 후에 링에서 내가 계속 흔들리고 있을 때 난 네가 내게 말을 건네는 신의 방식이라고 여겼는데 그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어. 그가 내 관심을 얻으려 사용한 것은 바로 너. 여기서 그는 누구죠? 신인물입니다. 신이 자기에게 찾아온 거예요. 7살 무렵에. 그런데 그가 신이 나한테 말을 건넨 건 아니고 말 대신에 클리토리스를 통해서 자기 모습을 드러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계속 흔들리고 있을 때 난 네가 내게 말을 건네는 신의 방식이라고 여겼는데 이제 여기서 너는 이제 클리토리스죠. 그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가 내 관심을 얻으려 사용한 것은 바로 너. 그는 날 비틀었고 다시 날 비틀었고 그때 6 혹은 7차례 뒤틀리는 내 몸과 머릿속에서 그 뒤틀림을 감아 올렸던 너. 자그마한 뒤틀림. 번역을 한다고는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마 혼자 자유하는 장면 같기도 하고, 이제 처음으로 이제 클리토리스에 이제 자극이 주어지고 뭔가 뒤틀리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못 느꼈던 어떤 뭔가 찾아오는 거죠. 그랬을 때 그것을 신이 그 클리토리스를 통해서 자기한테 말을 건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종교인들이 보면은 참 바로 그는 날 비틀었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또 집안 교육 속에서, 학교 교육 속에서 올바른 아이로 이제 커 있는 거죠. 이제 그걸 비틀어야 그게 이제 어떤 숨겨져 있는 욕망이나 이런 것이 해방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그때 6 혹은 7차례, 7살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그때 6 혹은 7차례 뒤틀리는 내 몸과 머릿속에서 그 뒤틀림을 감아 올렸던 너. 이게 참 그 순간 그런 어떤 을 표현하는 것 같아. 너 자그마한 뒤틀림. 훗날 너는 신 없이도 그 일을 하게 되겠지. 이렇게 되죠. 훗날은 신을 빌려오지 않더라도 클리토스 혼자만으로도 이제 이 일을 하게 되겠지. 소년들과 함께 입맞춤으로써, 그리고 훗날 너는 사랑의 악기가 되겠지. 오늘 난 너의 사진을 처음으로 보았어. 이게 이제 생물 시간인가? 생물 시간에 그 여성의 성기 부분을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이제 그런 것에다가 뭐 이제 교육을 시키는 그런 장면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오늘 난 너의 사진을 보았어. 너의 등에 있는 혈관, 너의 동맥, 너의 움푹 들어간 육체, 너의 전정구상, 너의 현수인대. 뭔 말인지 알겠어요? 나도 몰라요. 여기서 너의 전정구상, 제가 만든 말은 아니고요. 막 찾아보니까 그런 말들이 있어요. 사전상에 전정은 앞에 있는 정원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구상은 그 구체의 형상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그 클리토리스가 약간 이렇게 구 형태를, 구체의 형상을 띠고 있는데 앞에 정원이나 뜰 같은 게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보시면 돼요. 그런 모양이고요. 현수인대란 말은, 인대가 끊어졌다 할 때 인대이고요. 현수는 현수막 할 때 현수예요. 그러니까 어딘가 걸려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 그 인대라는 게 강한 힘줄 같은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딘가 이렇게 걸려 있는 모양으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알 수 있었지. 너에게서 착상하여 어떻게 진화가 일어나 너를 닮았지만 훨씬 더 큰 어떤 것을 지닌 생물이 고안되었는지를. 그러니까 너를 닮았지만 너보다 훨씬 더 큰 어떤 것을 지닌 생물. 그러니까 여성일 수도 있고 그런 거죠. 클리토스는 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전체로 확대해 보면은 그것이 이제 뭐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너의 이름은 붙여졌어. 히랍의 언덕. 클리네인. 요 클리네인이라는 히라보에서 온 모양이네요. 토리스란 말이. 근데 클리네인이란 말은 비타르 뜻을 지니고 있다고 그러네요. 비타르 뜻을 지닌 말을 따라. 넌 우리의 존재의 근거지이고 영어로 하면 the ground of our being입니다. 그래서 그 클리토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존재의 어떤 그라운드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간의 조그만 형상이며 그러니까 인간을 축소시켜서 줄여놓으면은 조그만 형상 줄여놓으면은 클리토리스가 된다 이렇게 돼요. 이게 문전에 다가서는 두건 쓴 이방인 이런 건 좀 신선한 표현인 것 같은데 문전에 다가서는 그리고 문 열고 들어오려고겠죠. 두건 쓴 어떤 이방인이야. 그걸 클리토리스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클리토리스를 통해서 자기에게 찾아오는 어떤 감각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낯설다는 이야기처럼도 보이고 뭐 좀 복잡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녀를 축복한다면 우리가 축복받을 거야. 이렇게 가볍게 쓴 시라고 보여져요. 이걸 대중 앞에서 읽으면 사람들이 막 뒤에서 웃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외설스럽다 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성 시인이 여성의 성기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을 가리키면서 이것은 인간의 축소판이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인간 존재의 근거다. 그리고 이것을 축복한다면은 당신이 축복받을 거다. 막 이런 정도 얘기죠. 그 정도 합시다. 그러나 여기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요 시를 번역하면서 제가 배우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어떤 하나의 현상, 대상, 사물에 집착해서 그것을 끈질기게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끌고 가는 어떤 묘사력 이런 겁니다. 이런 걸 보겠습니다. 영어로 보면은 좀 더 복잡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는 있는데 조금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더 큰 시, 더 좋은 시가 뒤에 있어서요. 다음 우리가 읽어보고 싶은 시는요, 스택스 립입니다. 수사슴의 도약. 첫들머리에서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수사슴은 이혼해서 이제 헤어지게 된 남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29년이었는가요? 27년이었는가요? 앞에 오랫동안 살았죠. 그리고 이제 헤어졌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구체적으로 정기적 사실을 다 뒤져보지는 않았는데 막 문란하거나 이런 사람은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시 낭송할 때 이렇게 옷차림이나 화장하는 거나 이런 걸 봐도 굉장히 약간 여성스럽고 뭔가 있어 보이는 듯 하면서도 굉장히 화장기도 없고 그 머리도 약간 흰머리인데 염색하지도 않았고 약간 그 곱슬곱슬한 것을 그대로 다만 이렇게 하고 얼굴에 주름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 요 시에서도 보면은 20몇 년간 한 남자하고 그리고 그 남자를 사랑한다는 내용이 여기 달아 있어요. 그리고 남편을 보내면서 미안한 내용이 여기 들어 있어요. 자기가 잘못인 것 같아. 그러면서 보내면서도 또 남자를 이렇게 뭐라 할까 축복한다 할까 그래야 하는 것인지 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스포일러가 되면 안 되니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Stakes Leap 수사슴의 도약 쉐런 올스. 그러자 우리가 애호하는 적포도주의 상표 도안이 내 남편처럼 보인다. 내게서 자유롭고자 하는 열정에서 낭떠러지 밖으로 몸을 내던지고 있는 그이. 거칠고 아늑한 그의 털. 망연하고 생각에 잠긴 그 얼굴. 각 차골의 가지가 다시 이르게 되는 그 허리. 반듯하게 자라올라 뇌 모형처럼
고풍스럽게 다루기 어렵게 갈라져 나간 그 뼈의 각 가지. 꿈꾸듯이 벼랑 모서리에서 솟아오를 때 그는 뼈 쟁반을 수평으로 유지한다. 누군가 탈출을 감행할 때 내 마음은 뛴다. 탈출의 대상이 나일 때조차도 내 마음의 절반은 떠나는 자의 편에 가 있다. 그가 떠나버린 시간은 너무 고요하고 공허하다. 나는 풍경 같다. 형상 하나 없는 땅 같다. 달아나기 바쁘구나. 스스로를 구할 수 있는 자는 스스로를 구하게 하라. 담황색 사슴에 가지진 뿔에 십자형으로 새겨진 왜소한 누군가. 그 요판화를 예전에 본 적이 있다. 내가 그의 희생자처럼 느껴지고 그가 내 희생자 같다. 수사슴이 자신을 내던졌을 때 그에게서 쭉 뻗어나온 두 다리가 잘못된 방식으로 굽혀졌을까? 그것이 걱정이다. 오, 나의 짝이여. 나는 허영에 사로잡혀 그의 충실성이 부분 수면의 상태라기보다 찬사라도 되는 듯이 우쭐대었구나. 그러니 내가 그에 관해 쓰려 했을 때 책이 서가의 모양으로 꽂혀 있듯이 혹은 사냥꾼이 소비뇽 포도주로 고기를 씻어내는 것에 사슴뿔들이 실형에 걸려 있듯이 내 남편은 내 책들을 머리에 이고 주변을 걸어 다녀야 하리라고 그렇게 느꼈던 것일까? 오, 도약하라, 도약하라, 바위조심. 옛 맹세는 그에게 새 삶의 행복을 빌어줘야 할까? 성적 기쁨까지도? 내가 아직 헤어졌다는 것을 분간하지 못하고 있는 첫 순간에는 나는 그렇게 하는 게 두렵다. 탑수룩한 그의 복부 아래 먼 곳에 포도밭에 고른 점들이 놓여 있다. 그 넝쿨은 아직 이울지 않았고 그 뿌리가 오염되지 않았으며 그 포도주 병들이 자라고 있다. 취간의 끝에서 어둡고 푸르게 흔들리는 신음들로서. 좀 몇 군데 여러분한테 보내드린 자료에서 또 고쳤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는 그때대로 신경을 써서 번역을 했는데도 오늘 오기 전에 또 다시 보니까 거의 10년 전에 한 번역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그래서 일단 번역을 우리말로 읽었을 때 막히면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하고 영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말로 했을 때 좀 막히는 부분이 있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꼼꼼하게 읽는데도 뭔가 말이 안 되고 조금 뭔가 엉긴다고 하면은 그가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 부분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또 좀 다시 읽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첫 단계에서 번역을 하면 내가 그 안에 몰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잘 안 보여요. 근데 다 잊어먹고 있다가 쭉 여러분하고 똑같이 비슷한 입장으로 쭉 읽는데 어느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 다시 보면 돼요. 이제 이런 식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재밌죠? 재밌다고 해야 되나? 뭔가, 아까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네,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금 보면은 같이 구체적으로, 아까 이야기했듯이 적포도주 상표 도안입니다. 그게 이제 그 수사슴이 절벽에서 뛰어내리려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자기 남편처럼 보이죠. 그래서 내게서 자유롭고자 하는 열정에서 이 사람이 이제 이혼을 택하고 남편이 떠나가는 거죠. 수사슴이 낭떠지 밖으로 몸을 대던지고 있죠. 근데 이건 자살의 형태는 아니고요. 그 상표에도 나타나 보이지만은 반대쪽 어떤 절벽으로 다시 뛰어 넘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남편에 대한 묘사를 보면 거칠고 아늑한 그의 털. 이건 수사슴에 대한 표현이죠. 일단은 거칠고 아늑한 그의 털. 근데 자기 남편에게도 털이 나 있을 것 같죠. 망연하고 생각에 잠긴 그 얼굴. 자기 남편을 기억하는 모습인 거죠. 각 차골의 가지가 다시 이르게 되는. 차골이란 말 여러분 알면 나쁜 사람이죠. 나도 모르는데. 차골을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위시보운이라는 뜻도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새에 이렇게 목하고 몸하고 부분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약간 V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 이제 모두와 몸통이 이어지는. 예, 여기에 이렇게 이제 세 가지인데 그걸 차골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꼭 그렇게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여기에 이제 또 다른 뜻으로 소원을 비는 그 뼈라는 뜻이죠. 그래서 보면은 소원을 비는 여러 가지 막 문구들 막 꽃 같은 걸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그 차골 하나를 이렇게 같이 끼워 넣는 그런 사진들이 또 보이더라고요. 이제 우리한테는 없는 관습이겠죠. 그런데 그 착오로 가지가 다시 이르게 되는 그 허리. 그래서 이 어깨에서 허리로 내려가는 거죠. 이제 척추가 쭉 허려내가야죠. 그런데 다시 그 허리에서 반듯하게 자라 오르면서 뇌 모형처럼 고풍스럽고 다루기 어렵게 갈라져 나간 그 뼈의 가지. 아무리 생각해도 잘 안 그려져요, 솔직히. 그렇긴 한데, 이 어깨뼈에서 이렇게 쭉 뻗어 내려왔다가 허리 쪽에서 다시 이렇게, 그러니까 갈비뼈 같은 거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런 모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또 근데 뇌 모형 같다고 해놨어. 근데 뇌 모형 사진을 보면 이렇게 좀 둥그스름하잖아요. 둥그스름한데, 우리가 이 가슴을 싸고 있는 이 갈비뼈 같은 것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걸 이야기하는 것처럼도 보이고, 그런데 그걸 묘사하면서 고풍스럽고 다루기 어렵게 갈라져 나간 이렇게 해놨어요. 그 뼈의 각 가지. 이게 이제 남편에 대한 이야기 같기도 해요. 그래서 자세히 뜯어보면 좀 다른 이야기들을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어가는데, 남편의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여러분한테 준 자료에는 몽롱한, 그 다음에 콤마 찍고 이렇게 했는데 다시 꿈꾸듯이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게 이제 원문의 영어로 보니까 그 원문의 이 부분이죠. 이런 게 바로바로 들어와야 되는데 어디냐? 프레스피스 여기네요. 여기 다음에 지금 여기 드리미가 보이죠? 그래서 he bears his bony tray. 트레이도 여러분 번역에는 그냥 내가 애매해서 트레이라 그래 버렸어요. 뼈의 트레이. 트레이는 뭐죠? 그렇죠. 쟁반이죠. 그래서 이렇게 평평하고 모서리가 약간 이렇게 솟아 있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그 안에다가 뭔가를 담아서 옮기는 걸 말하죠. 근데 뼈의 트레이, 그러니까 그 안에 뼈가 담겨 있다는 게 아니라 뼈로 만들어진 트레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게 뭔가 싶으니까 지금 제 해석은 이제 숫사슴이 도약을 하는데 그 뼈의 골격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뼈의 골격을 보면 그게 쟁반 같다. 쟁반처럼 똑같진 않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쟁반에 뭔가가 이제 내용물이 담겨서 넘어가는 이제 이런 단계인 거죠. 그랬을 때 그것을 우리가 쟁반을 들고, 우리 왜 웨이터들이 물건 들고 나를 때 그 쟁반이 수평을 잘 유지해야죠. 안 그러면 위에 걸 다 쏟아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도약을 했는데 이 도약한 숫사슴이 뛸 때 다리가 겹질렀다 그러면은 벌써 균형을 잃어버리죠. 그럼 떨어질 때 엉뚱한 곳에 떨어지고 큰 사고가 나는 거죠. 그래서 출발하는 때에서도 균형을 잡고 뛰어 올라야 되고, 뛰어 올라서도 어떤 균형을 유지해서 뼈의 트레이를 균형을 유지해서 이제 착지를 할 때 제대로 착지하기를 바란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별한 내용은 아닌데, 근데 그 부분들이 약간 저로서는 좀 모면했다. 그래서 드림이라는 게 지금 precipice edge, 이게 절벽의 끝자리고요. 콤마가 왔고 드림이에요. 그래서 이 드림이를 이 precipice edge를 수식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여기를 그냥 which is 정도가 생략된 걸로 오늘 오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which is dreamy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which는 앞문장 전체 상황을 받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냥 몽롱하게 그 절벽 끝에서 뛰어오르는 그 모습을, 그 전체를 어떤 꿈꾸듯이 이렇게 그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요 뒤에 보면은 여기 지금 이제 발음을 할 수 없죠. 소브기베
이렇게 되네. 불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싸움에서 져가지고 막 물러나는 걸 말해요. 싸움에서 완패를 당한 다음에 퇴각 물러나라 막 이제 물러나는 이런 걸 말해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신한테 하는 이야기인지 지금 남편에게 하는 이야기인지 남편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이제 부부싸움을 했을 텐데 그것도 부부싸움을 극복하고 다시 사랑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을 텐데 남자가 포기를 하고 내가 졌어 하고 그냥 뒤로 도망가고 있는 거죠. 이제 그 말을 한마디를 해놓고 그렇죠. 그렇게 한마디 해놓고 When anyone escapes, my heart leaps up. My heart leaps up은 윌리엄 모스가 생각나요. My heart leaps up when I behold a rainbow in the sky. 하늘의 무지개를 보면 내 가슴은 뛰노라. 이런 얘기가 지금 내 심장이 뛰죠. 어떤 사람이 탈출할 때 지금 남편이 자기를 떠나가고 있는데 내 마음이 뛴다. 새로운 시작이죠. 마음은 뛴다는 것은 분노에서 뛴다는 느낌도 있을 수 있지만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뛰는 거예요. 남편이 이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겠구나. 그 새로운 시작이라는 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렇게 생각하면 뛸 수도 있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even when it's I who am escaped from.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로부터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탈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출의 대상이 나야. 그럼 나는 진짜 기분 나빠야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이렇게 탈출을 하면은 그건 멋있어요. 탈출이란 멋있잖아요. 쇼생크의 탈출 뭐 이런 것처럼 뭔가로부터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흥분되는 일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From I'm half on the side of the leave 떠나다죠. 떠나고 있는 사람 뭐 편에 내 절반은 마음이 가 있어. 나는 어차피 이제 그 뒤에 남겨지는 사람이니까 괴로운 사람이죠. 그렇지만 내 마음의 절반은 다시 나를 버리고 떠나는 사람에게 가 있어. 그 사람 편을 들고 싶은 거죠. 이건 멋있는 표현 같아요. It's so quiet and empty when it's left. 이건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가 떠나고 나니 떠난 뒷자리가 so quiet and empty. I feel like a landscape. 풍경 같아. 풍경 같다는 말에 좋은 뜻도 있고 나쁜 뜻도 있죠. 여기서는 풍경 같다. 그러니까 그냥 어떤 그 정물화 속으로 들어가는다. 뭐 이런 느낌이겠죠. 정물이 되어버리는 그런 느낌 이야기하는 것 같아. A ground without a figure. 땅이 있으면 땅 위에 뭐 이렇게 높낮이로 여러 형상들이 있어야 땅이라는 게 멋있죠. 그런데 땅 위에 아무것도 없는 땅만 있는 거죠. 이런 느낌이다. 이것도 멋있는 표현 같아요. 그런 이야기들. 그 다음 여기에 또 제가 번역을 바꿨던 부분이죠. Once I saw a dry point of someone tiny being crucified on a fellow deer's antlers. 이렇게 나왔네요. Once, 한때, 과거형으로 돌아갑니다. dry point는 아마 동판에다가 뭘 새겨서 그릴 때 펜 같은 거예요. 근데 굉장히 날카로운 쇠로 된 끝이겠죠, 이게. 그러니까 잉크를 묻혀서 쓰는 펜 끝이 아니고 쇠로, 그러니까 드라이 포인트가 아닌가 내 생각엔 그래요. 요건 내 추측이에요. 그래서 a dry point of someone. 그러니까 누군가를 펜 끝으로, 쇠로 된 펜 끝으로 긁어서 만들어낸 겁니다. 근데 tiny being, 아주 조그마한 왜소한 존재죠. crucified,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 근데 어디에? on a fellow deer's antlers, 황갈색 사슴의 그 가지 난 뿔. 그러니까 뿔에다가 새긴 겁니다. 그 사슴 뿔에다가 십자가 그리고 누군가를 거기다 매달리게끔 해서 새겨 놓은 거예요. 그걸 언젠가 본 적이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나면서 내가 그의 희생물인 것 같고 또 그가 나의 희생물인 것 같고 조금 썩 좋은 연결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자기가 아마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아마 그런 얘기 같습니다. I worry 요거 진짜 이런 게 참 이 시를 살리는 부분이죠. The outstretched legs on the heart. heart도 이게 사슴이라는 뜻입니다. 사슴에서
이제 쭉 뻗어 나온 여러분 사진에서도 아까 봤지만은 사슴이 도약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앞발부터 팍 내고 나가는 거죠. 이렇게 the stretched legs on the heart are bent. 그게 이제 휘어 있죠. 딱 뛰면서 이렇게 딱 휘어 있죠. 뛰면서 휘어 있는데 the wrong way as he throws himself off. 자기 몸을 내던질 때 뭔가 잘못된 방식으로 그게 휘어 있지 않을까 걱정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쫙 수평을 잡고 가야 되는데 잘못되면은 이제 착지할 때 어딘가 부러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이야기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남편이 자기를 떠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뭔가 마음을 잘 이렇게 평정 상태로 떠나가야 될 텐데 그러지 않고 뭔가 상처를 입거나 뭔가 어떻게 삐뚤어져 있거나 이런 상태로 떠나가다 보면은 누군가 새로 만난다, 새로운 시작을 할 때 잘못된 방식으로 나가게 될 거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걸 걱정하는 겁니다. Oh my mate, mate란 말을 쓰죠. 이제 husband는 아니지만 oh my mate, I was vain, 자기 반성입니다. vain, 자기가 허영심이죠. 허영심이 있었다. His faithfulness. 그의 나의 남편은 나를 절대적으로 믿어. 나의 남편은 절대 나를 저버릴 사람이야. 나쁜 짓 할 사람이 아니야. 그런 이제 신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남편으로부터 절대적인 뭐 이런 허영심이 있었다 이런 말이죠. As if it was a compliment. 그러니까 남편이 항상 자기에게 충직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그게 마치 어떤 찬사인 것 양 내가 받아들였던 거죠. 자기가 잘났으니까 남편이 자기한테 이렇게 충실한다고 그렇게 칭찬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a state of partial sleep, 부분적인 수면의 상태였던 거죠, 남편이. 사실은 남편이 불만이 있어도 그것을 꼭 누르고 약간 부분적인 수면의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자기가 남편이 자기에게 충직한 거라고 지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그렇게 지내왔다 그런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when I wrote about him, 내가 그에 관하여 글을 쓰고 있을 때 그는 뭐 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건 자기가 글 쓰고 있을 때죠. 시인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맨날 자기 글 쓰고 있지. 공부하는 사람이 맨날 자기 공부하고 있지. 그러면 상대방 배우자는 뒤에서 같이 놀자는 말을 못해요. 저 사람이 뭔 일에 몰입해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잖아요 지금. 누가 지금 피식피식 웃고 있네. 자기가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도 집사람한테 자주 듣는 이야기 중 하나가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느냐. 얘 따라오는 말이 당신이 나한테 등만 보여줬지. 일요일 토요일도 없이 등만 보여줬지. 이런 이야기 들으면 참 그렇죠. 예. 제가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did he feel he had to walk around carrying my books on his head?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자기 머리 위에다가 그 자기 아내가 쓴 책들을 이렇게 이고 돌아다니는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다라는 걸 지금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깨닫는 거예요. 근데 마치 like a stack of pasture volumes. pasture volumes 이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서가에 책이 꽂혀 있는데 모양으로 꽂혀져 있는 거예요. pasture 딱 폼 잡고 이렇게 앉아 있는 pasture volumes. 그리고 the rag of horns hung where a hunter washes the. 그러니까 사냥꾼이 이제 사슴 사냥해가지고 그거 이제 포도주로 막 씻고 막 이제 이러는데 그 옆에 이런데 실험 같은데 막 그러니까 뭐죠? 그 자기 포획물들 막 걸어놓잖아요. 전시하는 거죠, 전시. 그런 것처럼 내 남편이 그렇게 느꼈을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보면 전시물인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안타깝죠. 그래서 leave, 도약하라.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다는 이야기도 되고, 그러니 또 도약할 때 제대로 도약하라, 떠나가라. 이제 이런 얘기 보내주는 자세죠. leave, 도약하라. careful of the rocks. 뛰어내릴 때 바위밭일 텐데, 돌밭일 텐데 조심해라. Does the old vow have to wish him happiness? 그러니까 old vow는 맨 처음 둘이 결혼했을 때 맹세한 걸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팥뿌리가 될 때까지 뭐 살고 고통도 같이 하고 기쁨도 같이 하고 막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지금 이제 떠나잖아요. 근데 그 옛 맹서가 이제 그에게 다시 행복을 기원해야 될까? 새로운 삶에서 even sexual. 그러니까 이제 다른 관계로 넘어가면은 섹스도 내가 아닌 다른 여인하고 하겠지. 그런데 그 섹스에서도 기쁨을 누리기를 이것도 내 축복해줘야 될까? 이렇게 되죠. 그런데 hesitant 하죠. I fear so. 나는 지금 그럴 정도까지는 아닌데 난 그렇게 될까봐 두렵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단서를 달아놨죠. At first. 첫 단계에서는 그렇다. 근데 나중에는 내가 아마 축복해 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죠. 지금 그 첫 순간에는 이런 말. 그래서 내가 그거 뜻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제 번역을 또 바꿨어요. 그 부분에서 여러분 준 것하고 제 번역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은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예. 그러니 내가 그에 관해 쓰려 했을 때 책이 서가의 모양으로 꽂혀 있듯이 혹은 사냥꾼이 소비뇽 포도주로 고기를 씻어내는 곳에 사슴뿔이 시렁에 걸려 있듯이 내 남편은 내 책들을 머리에 이고 장식으로 머리에 이고 주변을 걸어 다녀야 하리라고. 내 아내는 시이니까 자기는 아내가 써놓은 시들을 머리에 이고 모양으로 이렇게 걸어다녀야 하리라고 느꼈던 것일까? 남자로서 이건 참 남자 입장이 돼보니까 이게 너무나 그런 거죠. 그래서 도약하라 남편 보고 조심. 옛 맹세는 그에게 새 삶의 행복을 빌어줘야 할까? 성적 기쁨까지도? 그러나 이렇게 질문이었죠, 스스로에게. 그리고 내가 아직 헤어졌다는 것을 분간하지 못하고 있는, 아직도 헤어졌다는 것이 실감나지 않는 거예요. 이 첫 순간에는 나는 그렇게 하는 게 두렵다. 축복해 주기는 어렵다 이런 거죠. 탑수룩한 그의 복부 아래 먼 곳에 포도밭에 고른 점들이 놓여 있다. 아까 사진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뛰고 있고 근데 그 사진 속에 보면은 그 복부 아래 저 계곡 저 먼 곳에 포도밭이 있죠. 그래서 포도를 줄지어 심어 놓았으니까 그게 이제 점점 쭉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탑수룩한 그의 복부 아래 수사슴이 도약을 하고 그 복부 아래에 먼 곳에 포도밭에 고른 점들이 놓여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마무리 부분이니까 잘 보십시오. 그런데 그 먼 곳에 그 넝쿨은 아직 이울지 않았고 멀리 보이는 것이죠. 포도밭에 그 넝쿨은 아직 이울지 않았고 그 뿌리가 오염되지 않았으며 그 포도주 병들이 자라고 있다.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병들이 자라고 있다고만 해놨어요. 근데 병들이 그러니까 무슨 질병 같기도 하고 병이 자란단 말이 또 안 되고 그래서 아예 그냥 포도주병이라고 제가 일단은 다시 새 번역에는 집어넣었습니다. 그 포도주병들이 자라고 있다. 취관의 끝에서 여러분들한테는 유리 취관의 끝에서 이렇게 했어요. 아마 처음 번역했을 때는 그 취관이라는 게 여러분 이태리 가보셨어요? 그럼 이태리 가셨을 때 왜 유리 세공하는 데 가보셨잖아. 그럼 이렇게 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그 빨대가 있으면 그 뒤에다가 유리가 녹이죠. 뜨거운. 그러면 또 그 녹은 유리 부분을 그 취관 불어대는 관이 있어요. 이렇게 숨을 불어넣을 수 있는 관이 길게 있어요. 그 끝에다가 유리 녹인 것을 둘둘둘둘 말아. 거기에 엉겨붙죠. 그럼 요걸 이제 그걸 자르죠. 하고 잘라내가지고 그럼 이렇게 부른 거죠. 그러면은 그 유리 그 녹아 있는 것이 덩어리져 있는데 거기에 이제 공기가 들어가면서 모양이 막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막 모양을 만들더라고. 그러니까 그 유리병이 자란단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취관이란 말만 써가지고는 말이 안 될 것 같아서 유리란 말을 붙여준 거예요. 그러나 요 영어에는 취관이라는 말만 있지 유리라는 말은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제 병 앞에다가 포도주병이라는 말을 붙여서 그냥 우리말로 읽어도 좀 뜻이 전달되게끔 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 멀리 보이는 포도밭이거든요. 근데 그 포도밭에서 그 뿌리들이 아직 뭐 다 말라붙지 않고 뿌리가 아직 병들지 않고 건강해. 그러니까 결국 거기서는 언젠가는 포도가 자랄 것이고 포도가 익을 것이고 누군가 그 포도를 수확할 것이고 누군가 그것을 포도주로 만들 것이고 누군가 거기에 병에다 담을 것이고 고양이 같아요. 고양이 같아. 근데 그것을 그냥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처음에는 잘 그냥
안 들어왔어요. 근데 그러나 저로서는 이렇게밖에 번역을 못 하겠어요. 그 뿌리가 오염되지 않았으며 그 포도주 병들이 거기서 자라고 있다. 추위가는 끝에서 마지막에 그렇죠. 어둡고 푸르게 흔들리는 신음들로서 또 병이라는 게 포도주가 담기는 공간인데 이게 또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복잡하다면 그래서 이제 열어놓고 저는 이제 그 구문을 여러분들에게 좀 파악해 드려요. 여기 보시면 below his shaggy belly in the distance lie the even dots of a vineyard. Its vines not blasted, its roots clean, its barrels 여기 나오죠? barrels. 여기서 있음 포도원 말이에요. 포도원. 비니아드 받는 것 같아요. 비니아드. 그래서 그 포도원의 병들이 grow 자라고 있습니다. 쑥쑥 자라고 있어. 다른 뜻이 있나? 이게 이런 문제 완전히 틀리는데 잘못하면. At the ends of their blowpipe. 아까 취관이라고 했는데요. blowpipe. blow 부는 거. 파이프의 끝에서 자라고 있다. 그러니까 벽이 맞을 거예요. 벽 만드는 이미지니까. 어떻게? as 그 병들이 자라는 모양인데 dark하고 green하고 반대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어두우면서도 녹색이고요. 그 다음에 wavering groans 거기에 이제 고통도 있어. 고통도 있어.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게 꼭 아름다운 것만은 아니고 고통도 있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뒤섞여 있는 가운데 그러나 또 어떤 결실을 향하여 가고 아름답고 그래서 뭐 이런 정도의 이미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요 시로 필처상 받았으니까 굉장히 잘 다듬어진 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벌써 시간이 저래가지고요. 여러분 나머지 시는 제가 한번 요건 1937년 5월로 되돌아가서 우리말로만 한번 읽겠습니다. 5분이면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건 마치 뭐랄까 엄마 아빠가 결혼하기 전 그러니까 자기가 생기기도 전이죠. 결혼을 해야 자기가 생기는 건데 이제 그 상태로 돌아가는 이야기예요. 1937년 5월로 되돌아가서 I go back to May 1937. 바라본다. 그들이 각자 대학의 품격 있는 정문에 서 있는 모습을 바라본다. 황토색 사암 아치가 그 붉은 타일이 구부러진 금속판에 피가 어린 듯 그의 머리 배후에서 반짝이는 아래로 아버지가 한가롭게 걸어 나오는 것을 바라본다. 어머니 배후에 여전히 열려있는 연철 대문, 그 뾰족한 칼끝들이 5월의 대기 속에 반짝이고 그녀가 가벼운 책 몇 권을 허리춤에 들고서 작은 벽돌들의 기둥 옆에 서 있는 것을 그들은 곧 졸업할 것이다. 곧 결혼할 것이다. 그들은 어린애다. 벙어리다. 그들이 아는 것이라고는 자신들이 순진하다는 것,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으리라는 것 그뿐이다. 그들에게 다가가 멈추세요. 그러지 마세요. 라고 말하고 싶다. 그 여자는 잘못된 선택이에요. 그 남자는 잘못된 선택이에요. 당신들은 저지르게 될 거예요. 그리하게 되리라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을, 아이들에게 나쁜 일들을 하게 되고 들어본 적조차 없는 방식들로 고통을 받게 되고 죽고 싶다고 여기게 될 거예요. 그녀의 측은하고 아름다운 손길 타지 않은 육체, 그 허기지고 귀여운 얼굴이 내게 향하는 동안 그의 추근하고 아름다운 얼굴, 이거 띄우지도 않고 또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미안합니다. 그 허기지고 귀여운 얼굴이 내게 향하는 동안 그의 측은하고 아름다운 손길 닿지 않은 육체, 그 오만하고 잘생긴 얼굴이 내게 향하는 동안 나는 그곳 5월 하순의 햇살 속으로 그들에게 다가가 그 말을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나는 살고 싶다. 나는 살고 싶다의 밑줄. 그래서 나는 그들이 남녀 한 쌍의 종이 인형인 듯 집어들고 부싯돌 조각처럼
마치 그것들에서 불똥을 일으키려는 듯 서로의 허리를 부딪히게 한다. 나는 말한다. 하려던 일 하세요. 그러면 내가 그 일에 대해 말할게요. 재밌게 쓴 시예요. 그래서 경쾌하게 읽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아직 결혼하기 전 각자의 대학에서 졸업식장에 대문 밖으로 나오는 장면부터 시작돼요. 그런데 자기가 그쪽으로 얼른 날아가 타임머신 타고 날아가가지고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죠. 고발을 하고 싶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아빠한테는 저 여자 잘못된 선택이야. 아빠한테는, 엄마한테는 저 남자 잘못된 선택이야. 이런다는 거죠. 그렇게 말하고 싶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들이라고 하면 너무나 순진해가지고 자기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결혼을 해가지고 서로에게 얼마나 나쁜 말들을 하고 나쁜 짓들을 하게 되고 아이들을 또 얼마나 괴롭히고 생각지도 못한 일을 저지르기를 지금 꿈에도 모르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스톱! 가서 말하고 싶은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왜? 나는 살아야 한다. 둘이 결혼해야 내가 태어나니까. 그 이야기 이렇게 장난스럽게 재밌게 했어요. 그러면서도 인생이 쭉 이렇게 지죠. 그러면서도 또 부싯돌 조각처럼 마치 그것들에서 불똥을 일으키려는 듯 서로의 허리를 부딪히게 하면서 말하죠. 하려던 일 하세요. 내가 그러면은 그 일에 대해서 말하죠. 이런 거 재밌는 시였습니다. 여러분 그 해까지 한번 있는가요? 여러분한테? 네, 그 해. 왜냐하면은 요 작품의 주제의식이 가장 도드라져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주제의식 말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여성주의적 관점이 가장 강하게 드러납니다. 아버지를 폭력으로 연결합니다. 가부장적 폭력, 아버지 가부장적 폭력. 그리고 이것이 그 당시가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요. 그 겪고 난 지 얼마 이후에요. 그래서 없어? 네. 그렇구나. 그럼 이걸 한번 제가 띄워줄게요. 죄송합니다. 또 이렇게 번역이 요거 여러 개 있는데 요것만 그 해. 여러분 제가 낭송할게요. 그 해, that year. 피의 가면을 쓴 그 해. 아버지가 유리문을 두들겨 대며 들여서려 하던 그 해. 발가 벗겨지고 더러 부패하여 버섯처럼 하얀 내 그부였던 소녀, 강간 후 살해된 그녀의 사체가 야산, 얕은 무덤에서 발견되었던 그 해. 그 해, 어머니가 우리를 데려가 숨겼어요. 아버지에게 떠나라고 말할 때 우리가 그 말을 듣지 못하도록. 그리하여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지요. 손목을 의자에 묶는다거나 음식을 주지 않는 일이, 또는 고개가 뒤로 젖혀진 채 식당에서 강제로 음식이 떠넘겨지는 일이, 갓 생긴 젖가슴에 치욕을 지닌 스웨터, 그곳에 흘러내리는 버터밀크 토사물의 치욕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지요. 출혈이 시작되었고 밤중에 그 경계를 넘어 횡단하였던 바로 그 해. 사회 과목에서 마침내 아우슈비츠에 대해 배우게 되었어요. 돌아서 사라지는, 아니 훨씬 더 나쁘게도 나를 향해 돌아서는 감시병의 얼굴. 내게는 마치 아버지의 얼굴인 양 느껴졌어요. 무지한 탓에. 백색 사체들의 대칭적 더미들, 그 둥구스름한 흰 젖가슴 모양의 무더기들, 연기 냄새, 개, 철조망, 밧줄, 허기, 이런 일들이 사람들에게 일어났지요. 겨우 수년 전에 독일에서 감시병은 아버지나 나와 같은 개신교도였지만 꿈속에서 나는 매일 밤 곧 죽임을 당할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600만의 유태인에게, 내가 속하지 않았던 예수의 가족에게. 모두가 죽었던 것은 아니었지요. 한 단어가 있었어요. 무지함 속에서도 내가 부분적으로나마 그들과 공유하고 싶었던 그 단어, 생존자.
상당히 엄숙해졌네요. 그래서 이걸 좀 느낌을 살리려고 많이 이렇게 단어다 앞으로 달렸다 돌렸다 해봤어요. 그러면서도 앞에 많이 막 끊기죠. 근데 원래 시가 끊기게 돼 있어요. 이게 피의 가면을 쓴 해, 이것을 아버지에 대한 묘사인가 처음에 바꾸려다가 꼼꼼하게 읽어보니까 그 해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한 해에 여러 가지를 겪게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피의 가면을 쓰고 나에게 떠오른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피의 가면을 쓴 그 해. 아버지가 유리문을 들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야기죠. 그냥 무서우니까 안에서 문을 잠그고 있는데 아버지가 막 열고 들어오려고 그래요. 그런 장면이죠. 이렇게 시작되죠. 그런데 그 해에 자기의 동료 그부가 강간당하고 벗겨진 채로 산속에 묻혔는데 그게 이제 발견되었는데 막 부패되어 있고 막 그런 해가 있었죠. 폭력이 있었던 시제죠. 근데 그 해에 아버지가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결별을 선언한 거죠. 나가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술 먹고 폭력적이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보호한다고 이제 이렇게 감추고 막 이랬던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일이 있었죠. 손목을 의자에 묶는다거나. 벌을 주느라고 손목을 의자에 묶어놓은 거예요, 아버지가. 어머니는 이제 또 어떻게 하지 못했겠죠. 또 음식을 주지 않는 일. 음식도 너 굶어 이러는 거죠. 또는 식당에서 더군다나 집도 아니고 식당이죠. 식당에서 고개가 뒤로 젖혀진 채로 음식이 떠넘기죠. 먹어 그러는 거예요. 안 먹은다고 하니까 강제로 먹게. 그런데 갓 생긴 젖가슴의 치욕, 이게 뭐지? 처음에 번역을 하고, 근데 틀린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자세히 따져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수치스러운 거죠. 처음으로 젖가슴이 올라온 거예요. 처음에 그냥 그때의 나이쯤인 거예요. 젖가슴이 올라왔죠. 근데 그게 스웨터로 감추고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토사물이 억지로 먹이니까 쏟아낸 거죠. 근데 사람들이 있는 데서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여성의 몸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고, 이제 억압적인 아버지의 교육이라거나, 그 아버지로 대변되는 어떤 기성사회나, 그 당시에 남성 중심적 문화나, 진짜 곧바로 아우슈비츠로 연결돼 버리잖아요. 예. 그런 치욕이 당연히 이제 아버지하고 헤어지니까 이제 그 일은 안 일어났다는 이야기고, 출혈이 시작되었고, 밤중에 그 경계를 넘어 횡단하였던 바로 그 해. 이 말이죠. 그러니까 출혈이 뭘 말하겠어요? 생태가 처음으로 시작된 것 같아요. 그 밤에. 그러니까 그 경계라는 것은 뭐겠어요, 그러면? 출혈이 있기 전과 이후인 거죠. 그러니까 그 여성의 몸을 이제 알아가는 것이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은 어쩌면은 또 그 가임이 안 된 상태였다가 이제 가임이 가능한 상태로 넘어가는 것이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것이 깜깜한 밤에 그 경계에서 자기 혼자 넘어간 거예요. 그 해, 그 이야기죠. 그러다가 또 그러니까 이게 참 사회 과목에서 소셜 스타디스에서 아우슈비츠에 대해서 배우게 됐죠. 근데 그 장면이죠. 아우슈비츠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돌아서는데, 근데 어떤 놈이 돌아서고 있는데, 근데 그게 훨씬 더 나쁘게도 나를 향해 돌아서고 있어. 감시병의 얼굴. 그러니까 아마 그 캠프 이야기겠죠. 그 이제 수용소에서 그 감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얼굴이죠. 근데 그 감시병의 얼굴이 또 누구하고 겹쳐버려요? 아버지 얼굴로 겹쳐버리죠. 여기서는 굉장히 아버지를 무서워하고 폭력적이고 이런 얼굴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나중에는 The Father라는 시집 자체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도 아버지와 화해하려고 해요. 근데 딸이 더 노력하는 것 같아. 여기 여러분한테는 없지만은 그 죽은 자들 사이에서 아버지가 딸에게 이렇게 말을 건네는 그런 시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딸이 아버지의 입장이 돼서 아버지의 목소리로 자기한테 말을 건네는 것이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늘 그 딸의 몸뚱아리를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막 해요. 야한 똥 쌌는데 씻어주고 그걸 만졌더니 얘가 그 뭔가 느꼈겠죠. 그런 이야기. 그러면 자기 기억이지 사실은. 자기 기억이지. 그런데 이제 아빠의 기억으로 말하면서 나는 너의 그런 몸을 사랑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아 생전에는 그 딸의 몸, 딸의 여자로서의 몸, 그리고 딸의 몸 안에 살아있는 어떤 성적인 에너지 이런 것들을 어화하고 죄악시하고 억누르는 쪽으로만 했었는데 이제 죽어서는
그걸 다 이해한다는 식으로, 그리고 나는 그런 너를 사랑한다는 식으로 말을 하게끔 만들어 갖고 시를 내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아버지와 화해의 제스처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아버지라는 주제를 놓고 봐도 항상 그 여성주의 관점에서 너무 그 심플하게 대립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한테 복잡한 게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이해하려고 하는 게 있고, 아버지가 그 리프팅이라는 또 시가 있어요. 들어올린다는 건데, 그것이 뭐냐면은 아버지가 이제 병원에서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이겠지. 그런데 그 노망이 들었나 딸아이가 들어왔는데 탁 들어올린 거야. 그러니까 벗은 몸이 다 드러나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거시기도 드러나고 이제 처진 몸도 막 드러나고 그렇죠. 근데 딸이 그걸 다 이해해요. 이해하는 투로 써나가요. 그리고 아버지도 이런 나를 이해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뭔가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저것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아마 딸과 그 시대에는 다 남성들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빠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그 시대는 다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딸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가를 나중에는 들었겠지, 봤겠지, 시에서 봤겠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이제 새로운 이해나 뭐 이런 게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버지를 이제 이해하는 거죠. 또 다른 어떤 시에 보면은 아버지가 병했을 때 계속 침을 뱉어내. 그 침에 대한 시가 있어요. 아이 징그러. 그렇죠? 예. 그거 가지고 시 한 편이 쭉 이어지는 시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입장을 이제 그 이해하려고 하고 품고 가려고 하고 이런 면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또 그런 배경 복잡하게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성적 선정성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성적 선정성을 이야기할 때는 단순하게 이렇게 남의 호기심을 맞춰신경을 자극하기 위한 것은 아닐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것은 뭐냐면은 항상 그 어느 곳곳에, 근데 약간 의도적인 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약간 만들어가는 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렇게는 하나, 그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한 것이죠. 그 이제 주제의식 속에 자기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여성 전체, 그리고 우리 그 서구 문화 그 문명의 역사 속에서 몸과 정신의 어떤 이분법적 대립, 그리고 항상 몸을 죄악시해 왔던 그런 것들을, 그런 관습적인 것을 깨려고 하는 어떤 공적인 목소리가 작동하고 있다. 근데 지극히 사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것이 사적인 것에 머물지 않고 공적이고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목소리로 연결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요 시로 다시 들어오면은 그 백색 사체들의 대칭적 더미들, 그 아우슈비츠에서 그 벗겨진 채로 이제 가스실에 들어갔다가 막 쌓아놓은 거죠. 근데 이 쌓아놓은 이 모양이 어떤 대칭을 이루고 있죠. 여기다 쌓아놓고 저기다 쌓아놓으면 이게 또 대칭이고, 근데 그 하나 쌓아놓은 시체들의 더미가 어떻게 보면 또 젖가슴 같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이죠. 이런 걸 연기 냄새, 개철조 뭐 이런 거. 근데 그게 겨우 수년 전에 일어났고, 근데 거기서 그 감시 역할을 맡은 사람은 이것도 참 그렇죠. 아버지와 나와 같이 다 신앙인이었어. 개신교? 아까 켈빈이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꿈속에서 이 사람은 그 당시 이야기죠. 막 곧 내가 죽임을 당할 가스실에 들어가야 될 그런 사람처럼 느껴졌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그 내가 한 단어가 있는데, 무지함 속에서도 내가 뭘 모르지만 어렸을 때니까 내가 부분적으로나마 그들과 공유하고 싶었던 단어가 하나 있었는데 그건 생존자라는 단어였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요 안에 상당히 무서운 주제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내가 앞에서 너무 약간 그런 시들만 읽어서 조금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두 가지 점, 선정성에서 뛰어나고 그래서 굉장히 베스트셀러를 낸 시인이다. 그런데 그 선정성의 저쪽에서 그 사적인 부분이 공적인 부분과 연결되는 고리들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그리고 언어를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디테일로 이렇게 끌고 가는 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 보인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맙습니다.